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게 됐고, 아이러니한 거는 미국의 관심은 이제 오히려 북한보다 이란에 있다. 이란은 아직 핵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북핵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의사가 배를 갈랐는데 암세포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고 진통제 놔줘갖고 임시 방편을 막는 약간 그런 인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기자님, 북한의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한때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시점이 분명히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시대 초창기에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라고 되죠. 그래서 누구의 핵 단추가 더 크니냐 가지고 설전 벌어졌던 시점이 분명히 있었고, 전면적까지 뭐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시점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싱가포르 회담 때 이제 평화 무드가 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전임 정부가 거기서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평화적인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기점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시점이 있었죠. 미국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노이 회담 때 결렬되고 나서 지금은 북핵 문제는 사실 미국 의회에서 사라졌어요. 제가 재밌는 게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라카메르 사령관이잖아요. 그 인준청문회 때 의원들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은 어쨌든 명목상 어쨌든 주한미군 역할이 점점 중국 견제에서 목적을 바뀐다 그래도 최우선 임무는 한반도 방어입니다. 그건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미국 의원들은요, 거의 한 60% 이상을 주한미군 역할, 중국 견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타이완 침공했을 때 주한미군은 보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 플랜이 있느냐, 그리고 뭐 한국 정부의 어떤 이 중국의 유해성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주된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북핵 문제가 사라진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예전보다 관심도가 많이 줄었고,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서 미셸 플로노이라고 바이든 대통령 때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함께 이제 하마평을 올렸던 첫 여성 국방부 장관이 될 뻔한 사람인데, 민주당이 거물이에요. 그분도 국방부 정책 차관했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물론 자기가 지금 민주당 현직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커넥션이 많잖아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전 시대 때도 6,000개가 되는 소련의 핵무기를 머리에 일구 살았다. 두 자릿수의 북핵 탄두 민간에서 추정하는 게 40개에서 이제 100개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밤잠을 설칠 수 있어도 잠자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도 바이든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을 이제 명목상 두고 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핵 군축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핵 군축이라는 거는 북한의 핵을 보유를 인정하게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거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북한 담당 정박무 북한 대표나 대북 관련 인사들이 계속 중간 조치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북한과의 협상이 비핵화라는 걸 포기하지는 않는데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 조치가 필요하다. 그 중간 조치가 무엇일까? 그게 결국 군축 협상과 미셸 플로니가 얘기한 것과 비교해서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전개 분위기가 뭐냐면은 오히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게 됐고, 아이러니한 거는 미국의 관심은 이제 오히려 북한보다 이란에 있다. 이란은 아직 핵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북핵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의사가 배를 갈랐는데 암세포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고 진통제 놔줘갖고 임시 방편을 막는 약간 그런 인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미국이 손을 놓는다는 거 아니고, 미국이 기는 뭘 원하는 거냐면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자, 대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북한이 핵 방아쇠를 당기지 않도록 어떻게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북한이 핵을 쏠 상태되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을 할 것이며 억제를 할 것이며, 이게 어떻게, 그래서 최근에 뭐 전략자산 오고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핵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당겼을 경우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묵사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현실적인 접근법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러우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례에서 결국 미국은 가치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 같아요. 한반도 문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불안도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뷰했던 두 사람의 얘기를 할게요.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아프가니스탄 사태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는 모델로 삼아야 되고 하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하자면은 한국군 장병으로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을 갔다 왔고요. 한국군 소속으로서 다산팔진 공병부대 소속으로서 해외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게, 제 전우가 윤정호 병장, 그 당시 같이 통역병을 근무했던 분이 전사를 하셨어요. 이게 탈레반의 자살폭탄 테러로.
그게 베트남 전쟁 이후 이제 최초의 해외 전사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고 20년 넘게 지났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왜 파병을 갔을지 하는 자괴감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잘 되길 바랬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미군 관계자라고 얘기해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은 그 기회를 우리가 줬지만 미국의 인내심은 무한하지가 않다. 그만큼 20년 동안 기회를 줬고 했으면은 스스로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해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빈센트 브룩스 이제 한미연합사령관은 제가 따로 인터뷰를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냐? 한국 같은 경우도 이 전자권 전환에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중앙에 있는 목소리는 이제 한국이 점점 미군에 의지하는 군대가 아니라 동맹국의 일원으로서 한 몫을 해주길 원하는 일원으로서 바라고 있는데 그런 개혁들 같은 게 좀 늦어지고 어떻게 보면 전자권 전환 같은 경우도 한국에 있다가 워싱턴 DC 있으면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국방부 내에서는 사실은 한국의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고 있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신기한 거는 지금까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전자권 전환, 미국이 전자권 전환 내주겠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부담 분담 셈법하고 연계돼가지고 미국은 뭐냐면은 그 전자권 전환을 한국에 줌으로써 북한의 2차적 위협이 한국이 전적을 막고 대신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 우산을 제공해주겠지만 몸빵은 니네가 하고 니네 사니까 우리는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여력을 중국에 돌릴게. 이게 셈법의 핵심이란 말이다. 근데 이제 전자권 전환이 그냥 줄 수는 없고 한국이 그런 역량이 갖춰져야 되는데 많은 미국의 제가 인터뷰한 장성들은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는 아예 전자권 전환을 지원을 해시켰고 진보 정부는 말로는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이 전자권 전환을 하려면 게 역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만한 돈을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자권 전환이라는 게 3대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느 시점까지 왔느냐 그리고 그 1단계에서 미비점을 2단계에 올라가지고 보완을 하고 2단계에서 3단계까지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양국에 있는 통수권자들이 합의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3대 조건 플러스 알파 국민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80 몇 개인가 그 비공개 조항들이 있어요. 저도 들은 건 몇 개쯤 얘기할 수는 없고 굉장히 세부적인 거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가려고 있는 거죠. 한국 내 경항공모함 한때 뭐 우리는 항공모함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는 전자권 전환 조건의 항목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해서 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니네가 지금 어쨌든 전자권 전환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그쪽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지금 자주국방하는데 이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군 관계자는 그러니까 한미 연합 관계했던 사람들 다 보니까 니네가 거기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자권 전환을 주고 싶어도 과연 전임 정부가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정말 진지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문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는 양국의 대통령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1단계, 2단계가 뭐죠 90점 이상 돼야지 통과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70점을 맞았다고 해도 그 20점만큼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같이 보완하면서 올라가는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종 평가를 그 국방부가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양국 대통령이 전자권 전환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트럼프 정부 때 이제 국방부나 합참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는 시한부가 아니다. 때가 지나면 우리가 그냥 버티고 있으면은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로는 이제 조건 하지만 전임 정부의 생각은 어차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준비되든 말든 우리는 신경 더 쓸 거야. 그거를 좀 기회로 노려갖고 전자권 전환을 받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세법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길게 전자권 전환을 얘기를 하냐면은 러우 전쟁하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참전 군인으로서 느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기회를 충분히 줬다. 그리고 미국의 인내심은 유한하지 않는데 니네가 그만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철수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도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미국이 기대지 않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동맹의 일원으로서 한 몫을 해주는 걸 준비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언제든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관여를 줄일 수 있다. 뭐 이제 아프가니스탄처럼 철수하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한반도의 가치 때문에 어쨌든 최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엘브리지 콜비 트럼프 때 전략 담당 이제 부창보했던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도 포기할 생각이 있었다.
뭐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의 차이를 나타낸 줄 아냐고. 그거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싸울 의지,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프가니스탄은 어쨌든 다 총버리고 엄청난 그 물자들 그냥 탈리반을 다 넘겨주고 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근데 어떻게든 크림반도 이제 병합되고 나서 사실 미군들이 엄청난 그 교관들이 와가지고 교리가 원래 러시아군 교리였는데 미군 교리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크림반도 이후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수도가 포위되고 되긴 했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한테 피신 권고를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쨌든 버텼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다. 결국 이걸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적용하자면은 미국은 동맹으로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지만 전적으로 북한 문제는 니네가 1순위로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린 지원하는 역할이다. 라는 부분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한반도 문제에 이제 시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기자님, 그 연장선에서 한국의 핵무장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과연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도 워싱턴 순방하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6개월 핵무기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하지 않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다 진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IAEA 같은 데서 정기적으로 이제 한국 원전 계속 순찰하고 하잖아요. 그만큼 영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P5라고 갖고 핵보유기 5개 나라 플러스 알파로 지금 일본하고 한국은 이제 잠재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핵무장론의 얘기를 할 때 묻고 싶은 것은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핵무장이라는 건 결국 국민 여론이 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도 어떻게 NPT 탈퇴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 그거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지하게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가령 이제 NPT를 탈퇴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률의 40%가 원전에서 나오는데 그 원전의 핵심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이나 아니면 우라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NPT 체제에 가입됐기 때문에 공여국으로부터 그 원료를 수입받는 거예요. 근데 NPT를 탈퇴하게 되면은 당연히 못 받는 거죠. 그럼 원전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경제에 엄청난 폭풍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국제사회의 제재가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핵도미노도 생각해야 되는 게 한국이 이제 핵무기를 무장하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 있고 핵도미노 현상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핵 보유국이 늘어날 동맹국이든 미 국무부에서도 그런 오랫동안 그 미국의 외교력이 힘을 발휘했던 게 이게 냉전 시대였잖아요. 비확산 마피아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를 뛰어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가? 과연 이스라엘처럼 비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로비력이 그만큼 대단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핵무장론이 대내적으로만 이렇게 오디언스만 있고 정말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고 국방 싱크탱크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랜드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로 정통이 나 있는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 브루스 베넷 박사님도 이렇게 핵 문제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처음에 워싱턴 DC에 왔을 때 나는 무조건 반대다. 한국의 핵무장 했는데 점점 이제 생각이 좀 바뀌게 했어요. 그래서 뭐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현실적이진 않은데 우리가 그런 전술핵 다 폐기해가지고 없고 유럽에 조금 있는 건데 핵 억지력에 대해서는 좀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확장 억지력에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좀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바뀌셨는데 한국이 이제 핵무장 여론을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이 5천 개 정도 핵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5천 개를 다 그 한 나라에만 쓸 수는 없는 거 알잖아요. 근데 가장 큰 적성국인 러시아가 6천 개고 중국이 그 10년 안에 1,300개로 늘어났는데 그럼 그 두 개 합친 게 지금 미국보다 많은데 이걸 만약에 중국이 핵을 썼을 경우에 몇 개는 세이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갑자기 또 핵 쏘면 어떡해요. 그런 걸 하려면 핵무기 현대화가 필요한데 미국 예외에서는 그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미국도 그런 부분에서 핵 우산 강화하는 데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브루스 베넷 박사님이 이 현상이 계속되고 중국은 계속 핵 고도화하고 러시아가 계속 핵 고도화하고 북한이 핵 고도화한다면은 한국의 지금 당장은 미국 내부에 비확산 마피아가 강하기 때문에 설득하기 힘들고 지형 변화가 급격히 이렇게 늘게 되면은 미국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한국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자기가 봤을 때 한국이 왜 핵무장이 필요한가에 대한 아티클 같은 게 적어도 이렇게 Foreign Affairs나 이렇게 저명한 잡지 있잖아요. 그런데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핵무장이라는 게 그냥 한국 국내에서는 머물고 워싱턴 DC 설득할 수 있는 그 노력 뜨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분을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로 한국의 핵무장을 결심할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준비해놓고 있다가 해야죠. 역량을 쌓고 있. 근데 우린 정치적인 선전이 된 부분인 거 같고 핵무기 확보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북한은 지금 얼마 전에 방아쇠 훈련인가 뭐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일본 방위백서 보면은 이런 분석을 해요. 북한이 지금 이제 핵실험을 안 하잖아요. 자기는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핵실험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재밌는 거는 교리를 가지고 저거 실전 훈련한대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전술 핵무기를 쏠 때 어떻게 포화 사격을 할 것이고 이런 훈련들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냥 하나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40개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교리 전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엄청 연구가 돼야 되고 그럼 참조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을 갖게 된다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 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핵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공갈을 칠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에스컬레이션을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선제적으로 할 그래서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가가 이제 더 저는 반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님,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이런 공론회장이 마련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레거시 미디어가 있고 이런 외교 정책이라는 건 사실 엘리트들이 하는 정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투영되는 게 국민의 목소리가 투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신사임당 같은 어떤 채널이 있어가지고 진짜 외부 세계가 어떤 것인지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언론사 속속으로 있었고 저도 그때는 자기감 되는 기사를 쓴 적도 있어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일본의 어떤 지상파 시스템이나 이런 걸 이제 분석하다 보면서 재밌는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9시 뉴스에 국제 뉴스 코너가 굉장히 많이 스포트라이트로 나와요. 근데 그게 외신을 뺏겨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특파원을 보내고 미국 문제를 포함해서 뭐 중동 문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걸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할까? 시청률이 안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본의 국민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도 그거에 호응해서 구조가 바뀌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국민들이 목마름을 언론사나 정부가 됐잖아요. 그걸 요구하지 않으면은 그걸 모르면은 그거 바뀌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이런 게 계기가 돼서 토론의 장이 넓어지고 아까 존 헨리 소장이 얘기했던 한국은 협소한 상상력 때문에 취약성이 증대된다라는 말처럼 당장은 이게 다 외교 안보 정책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나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상상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